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7 대출 규제 이후 꾸준히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달 말에 잠시 튀어오르나 싶더니 이내 이번 주까지 다시 둔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시장에 경계심 섞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던지는 상황인데 관심은 이런 가격 안정을 이어갈 추가 대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아파트 값의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9%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의 경우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매매가가 오르고 있으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겁니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의 집값 상승폭도 축소됐습니다. 강남구는 0.13%에서 0.12%로, 송파구는 0.31%에서 0.29%로 상승세가 둔화됐고, 서초구 역시 0.16%에서 0.15%로 내려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풍선 효과로 상승세를 주도하던 성동구와 광진구, 용산구도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가 아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관심은 공급 대책으로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며 세금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같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늦어도 9월 초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합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당국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년 전에 논의가 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현재는 논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금융투자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합니다. 현재 권고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안에 구속력을 부과하는 건데요. 또 금융소비자 정책 감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민관 합동협의체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추진하는데요. 특히 최대주주의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네, 이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편면적 구속력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202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도 취임 후 첫 임원회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편면적 구속력은 2020년 키코 사태를 계기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법제화를 추진했는데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가로막혔지만 5년 만에 당정대의 원보이스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실제 분쟁 우려가 불거졌던 곳이 있죠. 해킹 사태로 각 은행 대출에 차질을 빚었던 서울보증보험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여러 사람들의 계약이 동시다발적으로 얽혀 있어서 대출 날짜를 제때 맞추지 못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이게 자칫하면 분쟁으로 번질까 우려가 됐었는데 일단은 자체 보상 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상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총 17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고객에게 지급된 피해 보상금 규모는 총 1,000만 원 수준인데요.
단순 계산하면 한 건당 약 60만 원씩 보상을 받은 겁니다. 대부분이 대출 지연에 따른 이사 비용 부담 사례였는데요. 서울보증보험의 먹통으로 신규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지연되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이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겁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무기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처리된 게 17건이면 처리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해 상황이나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더 걸릴 수 있고요. 또 서울보증보험이 전월세 등 다양한 종류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문제가 된 서비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현재 단계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금 등 재무적 영향에 대해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보증보험에 이어 최근 웰컴금융 등 금융사들이 연이어 랜섬웨어 해킹 공격에 타겟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금융사들의 대응 체계와 복구를 위한 백업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가 불안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반년 만에 가장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잎채소를 비롯한 농축산물이 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생산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사이 0.4% 올랐습니다. 6월과 7월 두 달 연속 오름세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역대급 폭염과 폭우에 농축산물 수급이 줄며 가격이 뛴 영향입니다. 특히 잎채소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새 171.6% 뛰었고 배추 51.7% 등 농산물 전반적으로 8.9% 올랐습니다. 생육부진과 폐사가 늘며 축산물도 쇠고기 6.5%, 돼지고기 4.2% 등 3.8% 뛰었습니다. 이게 농축산물뿐만이 아니라 수산물, 생선값도 요즘에 만만치가 않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냉장고등어 한 마리 값이 4,380원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1년 전보다 28.4% 뛴 건데요. 냉장뿐 아니라 냉동고등어 가격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냉동갈치 가격은 한 마리에 5,700원이 넘어 지난해보다 38.9% 높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비축수산물 1,100톤을 방출하고 수입산 고등어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내수 위축과 앞서 보신 물가 상승세 속에서도 은행들의 실적은 순항 중입니다. 금리 하락기임에도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은행의 이런 추세가 꺾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우선 은행권의 상반기 실적부터 짚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올해 상반기 14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물론 지난 2023년에 기록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견고한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개선이 역대급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은행권 순이자 마진은 줄었지만 대출 자산의 증가로 역대 최고 수준인 29조 7천억 원의 이자 이익을 기록했고요. 비이자 이익은 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내려간 환율에 외화부채의 원화 환산액이 줄며 외환 관련 이익이 1조 9천억 원 커졌습니다. 이외에도 1조 4천억 원 규모의 홍콩 ELS 관련 손실인식 효과가 사라진 점도 호실적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네, 은행이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하지만 올 하반기의 전망은 썩 좋지 못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대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손 비용이란 향후 대출 부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손실을 금융사가 미리 인식해두는 비용인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인데다가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로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등 취약 부문의 대출을 늘릴 경우 향후 대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자 이익에도 타격이 있을 전망인데요.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출연 등 여러 조건들이 하반기 실적을 제약할 것이라면서 밸류업 정책 시행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렇게 또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지원을 논의합니다. 어제 산업계와 정부의 지원과 자구책 논의에 이어서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다만 여기서도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경계감 섞인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금융권이 논의하는 지원의 내용이 뭡니까? 네, 금융권 지원의 골자는 이미 석유화학 업체들이 받은 대출과 차입금을 회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 재편이 연말까지 이제 확정될 텐데 그때까지 기존의 어떤 여신을 해소하는 그런 비올 때 우산 뺏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의 금융권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은 총 32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받고 신규 대출은 내주지 않는 식으로 익스포저를 줄이는데 이를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다음 달 공동협약을 맺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만 경계감 섞인 발언들도 나왔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사업 지편을 전제로 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 재편 협약을 맺고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사별로 계획을 내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석유화학 업계에서 세부 방안이 없다고 불만이 터져 나오자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던진 겁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상당히 또 볼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뭐 보따리부터 먼저 내놓으라는 것 같아 이런 안이한 인식에 정부로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권 부위원장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 사업 재편에 의미가 있다며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한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상반기 영세업체와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망이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담은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현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선 산재 상황부터 짚어보죠. 어떻습니까? 올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보다 9명 줄었지만 반대로 사고 건수는 12건 늘어난 2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특히 건설업 사망자가 138명으로 8명 늘면서 절반에 육박했는데요.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혹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이 176명으로 1년 전보다 21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재 사망 사고 건설사에 최대 1년 영업 정지나 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관계부처, 업계와 논의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소위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재해와는 약간 영역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노동계 현안 중에 노란봉투법이 있죠. 관련돼서 정부 움직임 어떻습니까?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란봉투법 영향을 크게 받는 철강, 조선, 자동차 3대 업종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준영 기아 대표와 이희근 포스코 대표를 포함해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 GM, 현대제철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권 차관 발언 들어보시죠. 이 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과 파업 등 범위 확대, 파업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인데요. 이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산업재해를 둘러싼 기업 압박에 국민연금까지 동원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기업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을 개정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현재 정부의 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은행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는데요. 새 정부 국정과제의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중대재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금융위가 그 세부 내용 마련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2016년도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보면 기관 투자자는 재무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지배구조나 경영 전략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비재무적인 요소에 명시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로서는 중대재해가 의결권 행사의 판단 기준이 되면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 지분을 활용해서 위험 관리를 요구하면서 의결권 행사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이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사들 중에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걸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주주권 행사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좋은 취지지만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중국 보따리상 다이군과의 손절을 선택한 롯데면세점이 이들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한 면세품들을 못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규모가 200억 원에 달합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중국 전문 여행사 4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과의 소송은 현재 대법원으로 간 상태인데요. 앞서 1심과 올해 5월 결론이 난 2심 모두 롯데면세점이 패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여행사뿐 아니라 한국 면세점 물품을 대거 사들여 중국 내에 유통하는 다이궁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 롯데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유통사를 통해 면세품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면세품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롯데면세점의 관리 책임을 물어 예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소송이 총 4개라고 했는데 다른 업체들도 상황이 같습니까? 네, 같은 내용으로 다이궁 3곳도 롯데면세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한 건 역시 롯데면세점이 1심에서 패소해 2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건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롯데면세점은 4건 모두 같은 내용인 만큼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총 배상금은 200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대형 다이궁 거래를 지향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면세점들은 다이궁이 큰 손인 만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거래해왔는데요. 롯데면세점은 올해 초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이궁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기관만이 3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3시 기준 0.5%가량 오른 1,340선대를 등락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770대로 0.14%가량 하락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50전가량 오른 1,398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중국계 가전기업 드리미 테크놀로지가 로봇 청소기 신제품 2개를 동시에 선보이며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드리미는 공식 수입원인 코오롱 글로벌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6월 음식물 처리기 리보에 이어 로봇 청소기 매트릭스 10 울트라와 아쿠아 10 울트라 롤러를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파트너십에서 드리미가 보여준 놀라운 혁신 속도와 품질에 대한 집념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드리미와 함께 한국 시장에서 더욱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고 고객 여러분께 새로운 가치를 제공. 메기다이 한국, 일본, 호주 지역 총괄이사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업계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